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AI 시대, 그러니까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상을 뒤바꿔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AI 기술 자체가 워낙 빠르게 진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 AI 기술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걸 빠르게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배우려고 하면은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기술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나 해서 오늘은 또 굉장한 분 한번 모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분인데, 뭐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서 또 유명한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이사님 한번 모시고 인사이트 있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런님. 예, 제 반갑습니다. 최애 채널인 안대공학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볼 정도로, 그리고 그 깊이에 대해서 저도 공돌이니까 공학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해백하고 아는 것도 많고 깊이도 있을까 정말 많이 배워요. 학계에서나 산업계의 최전선에서 지금 당장 이 변하는 AI 시대에서 사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도 솔트룩스라는 기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학도 선배로서도 굉장히 또 존경을 하는 분인데, 그래도 이제 또 솔트룩스라는 기업에 대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솔트룩스를 2000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첫 창업은 대학교 4학년 때 인공지능 기업을 창업을 했었고요. 대학원 다니면서 키워서 그 회사는 매각을 하고 LG에 들어가 있다가 2000년에 솔트룩스라는 회사를 다시 창업을 했습니다. 솔트룩스는 말 그대로 솔트 소금하고 룩스 빛인데, 뭐 국내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저희 자회사 7개, 벤처 캐피탈 하나를 포함해서 그룹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임직원 수는 아마 500명 가까이 됩니다. 회사 올해 연말 기준으로 4, 500억 이상이 되는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요즘 인공지능 기업 돈 벌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돈을 벌면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AI 중에서도 거대 언어 모델을 포함을 한 생성 인공지능, 좁게는 검색과 챗봇과 콜봇, 또 AICC라 그러는데 AI 컨택 센터와 같은 서비스를 전체를 통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님 강연들을 한번 좀 네네. 들어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특별히 안될공학을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전략적 무력화음 시대의 공학적 위대한 변곡점이라고, 한번 공학적 위대한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공학적이든 수학적이든 변곡점의 뜻을 아세요, 우리 에러님? 두 번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네, 두 번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위치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이라기보다는 산수에 가까운 수학이긴 하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두 번 미분하면 a만 남잖아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곡선이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면은 위로 볼록한 게 되죠. 0이면 어떻게 되냐?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알 수 없게 된 지점을 의미해요. 요런 지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시간축으로 보면 예전에 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려고 할 때 사람들은 모두 다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엔비디아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여전히 오픈 AI는 성장할까? 이제 꼭대기일까? 도대체 HBM 갖고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그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낼까? 그렇지 못할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가 겪는 경험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인플렉션 포인트, 그러니까 변곡점에 우리가 스트래티직이란 말을 붙이게 돼요. 전략적 변곡점이란 말을 씁니다. 전략적 변곡점은 기존의 올드 패러다임에서, 오래된 패러다임에서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던 게 어떤 포인트가 넘어가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광고 모델을 보면 우리한테 가장 큰 광고 모델은 신문의 광고라거나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거였어요. 언제 이전에? 닷컴 버블 이전에는요. 닷컴 버블 이후에는 광고를 누가 다 가져갔냐? 구글, 네이버, 메타와 같은 회사들이 끄집어 가져갔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로운 광고 패러다임. 그전엔 존재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올라타냐 못하냐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성장하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쇠퇴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병곡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투자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모든 가장 힘든 거는 이 전력적 변곡점에서 우리 모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스트래티직 디소넌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디소넌스는 우리말로는 불협화음이에요. 왜냐하면 도미솔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완성된 화음이 나지만 도레를 누르면은 찢어질 듯하고 약간 깨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도 미샵도 마찬가지고 미 플랫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 충돌되는 것을 우리는 불협화음이라고 그러는데 전략적 불협화음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큰 패러다임 바뀌고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엔비디아는 끝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NPU나 LPU 시대가 반도체에서 올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GPU에 관련된 것에 투자가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오픈 AI가 이번에 거의 뭐 8조, 10조 원에 대한 걸 끌어들이는데 도대체 뭘 하게 될까요? 오픈 AI라는 회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혼란을 만들어주게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어떤 의사결정 하냐에 따라서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나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전략적 변곡점인 시기인 거죠. 과거에 전략적 변곡점이 있었던 때를 보면 이래요. 1981년도 어떤 해냐? IBM이 PC를 내놓은 해입니다. 이 바로 전전해인가 만들어진 회사가 애플이고요. 그 해 만들어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어도비도 이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컴퓨터 시장에 물론 IBM을 제외한 압도적인 회사는 미니 컴퓨터와 유닉스 회사들인데 10년 내에 몽땅 다 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숟가락을 굉장히 잘 올린 셈이 되죠. 그리고 14년 후가 1995년인데 아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웹브라우저 저로서는 모자이크 최초였는데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게 되죠. 1994년도에 아마존이 창업을 했고 구글이 97년도, 98년도 네이버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에런님이 97년인가 8년도에 상장한 아마존의 주식을 1,000만 원어치만 샀으면 지금 그게 50억인가 60억 원이 돼 있거든요. 그걸 30년간, 20몇 년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렇죠. 예. 다 막 팔아버렸겠죠. 그리고 2008년, 9년도에는 스마트폰이 나왔죠. 애플에서. 아이폰 3S가 나옵니다. 그해 우버 창업하고 인스타그램 창업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 창업을 했습니다. 또 14년 후가 바로 작년이에요. 생성 AI로 얘기하던 시간에. 그런데 각각의 흥마성쇠를 했던 걸 보면 2009년 무렵에 삼성전자는 위기 경영을 선언을 하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옴니아를 스마트폰이라고 거짓말해서 국민 사기를 쳐서 우리한테 팔아먹었거든요. 그리고 KT하고 SKT에 압력을 넣어가지고서는 아이폰을 수입 못하게 했어요. 거의 1년 반, 2년 동안에. KT가 그 약속을 깨서 삼성전자한테 거의 2년 동안에 보복을 당했거든요. LG가 그때 유명한 컨설팅 회사한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니 스마트폰이 20만 원, 30만 원이면 사는 거를 6, 70만 원 주고 누가 산다 그러냐. 이건 소수 마니아한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메이저 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고 했고 LG는 수조 원을 투자하고 몽땅 다 접어버렸죠. 수년 전에.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휴대폰 회사 두 개가 있습니다. 노키아와 모토로라. 둘 다 5년 못 버티고 망했습니다. 그게 전략적 변곡점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95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무렵에 우리나라는 아마 제 나이 또래 되는 분은 다 기억하실 텐데 천리안을 포함한 삐빅 소리 나는 PC통신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대기업들이 다 인터넷 한다고 뛰어들었는데 몽땅 다 망했습니다. 천리안뿐만 아니라 채널I, 유니텔 등등 해서요. 도대체 왜 그 변곡점에서 살아남지 못했을까?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 누구는 살아남게 하고 누구는 살아남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거죠. 1990년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앞쪽에 보면 닷컴 버블이 일기 직전에 봤을 때 전 세계 부자 1등부터 10등입니다. 월튼 패밀리라고 월마트 패밀리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그랬기 때문에 땅 부자가 일본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1등이 제프 베조. 지금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르노 회장은 잘 아실 거예요. 명품 하고 있는 뭐 에르메스를 포함을 해서. 근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몽땅 다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레리 앨리슨, 스티브 발머, 레리 페이지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거품을 이겨내고 변곡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이죠. 100개 기업 중에 99개가 망하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현재도 전 세계 가장 부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최근에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냐?
모두 다 AI에 쓰고 있어요. AWS도 가장 지금 많이 투자하는 데가 AI 부분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마크 저커버그 지금 최근에만 하더라도 GPU를 제일 많이 산 기관이 지금 메타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풀어놓고 있죠. 라마 3.1, 3.2 그러면서 거대 모델까지 해서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큰 패러다임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가 여전히 대단히 크고 그리고 이 변혁에서 그럼 이분들이 모두 다 살아남을 거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승패가 갈리게 되겠죠. 가트너 햅사이클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인용되는 자료이기도 한데 이게 참 굉장히 공학적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시장보다는 대단히 기술적인 키워드들이거든요. 또 올해 나왔던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햅사이클이에요. 하입은 거품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리고 과도한 기대라는 뜻입니다. 과장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햅사이클은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이 사람들한테 각광받아서 거품이 끼기 시작해서 거품 꼭대기에 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기대들이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이 환멸의 시기를 거치게 되면 살아남은 기술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플래트 오브 프로덕티비티라고 해서 생산성의 고원에서 돈을 벌게 된다는 겁니다. AI 기술부를 보면은 컴퓨터 비전은 이제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토노머스 비클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각광을 받다가 환멸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인라이트먼트 빚을 받아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시. 그래도 사람들이 가졌던 최고의 기대 수준에선 반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거품의 시기가 지나가고 그 거품에서 돈이 몰려야지 오픈 AI처럼 100조 원 이상이 돈이 몰려야지 그 돈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영웅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제 가트너 하이서클의 핵심인 거죠. 그럼 언제 돈을 투자해야 되냐? 스타트업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여기인 거죠. 요때 투자를 하고 거품이 끼고 떨어져서 생존한 애가 있으면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닷컴 버블이 2000년이 정점이었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마존에 언제 투자를 했어야 되냐? 97년도나 이쯤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이버 거품이 정점이 언제냐? 2003년 무렵이었거든요. 네이버 망하느니 네이버가 살아남냐? 엠퍼스랑 경쟁하느니 어쩌저쩌고. 그러면 아마도 2000년이나 99년도쯤 투자를 했다면 여기였겠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AI는 그게 언제였냐?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AI가 어디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겁니다. 제너레이티브 AI가 이미지 생성하고 영상 생성하고 목소리 생성하고 음성 생성하고 그리고 텍스트를 챗GPT처럼 생성하는 거니까요. 그럼 얘가 여기 있었을 때 투자를 한 게 거품 꼭대기에 올라갔다 지금 꼬꾸라지는 거고 그럼 제너레이티브 AI가 챗GPT가 진짜 수익을 내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냐? 같은 너 입장에서 봤을 땐 또는 같은 너와 인터뷰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일로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대략 2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중심 있게 봐야 되냐? 그러면 여기 쪽에 있는 기술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딨냐를 보면 투자할 만한 회사들인 거죠. 가트너 말을 믿는다고 보면요. 네. 여러분, Responsible AI라고 해서요. 사실은 책임성이 좀 더 있고 윤리성이 있는 AI 관련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Sovereign AI라고 해서 한국에서 네이버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죠. 국가가 자체적인 AI를 보유를 해야 된다.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AGI도 있고요. 근데 AGI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Neuro Symbolic A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그럼 결국은 이쪽에 있는 기술들이 거품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대박을 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AI 부분에 대한 걸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 드리면 챗GPT가 인공지능 모든 것들은 아니다. 챗GPT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AI도 가겠지만 그 외에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고 여전히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품을 넘어서 상용화되고 수익성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중에 99%는 망하게 될 거다라는 시각을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더 공학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 그래프는 공학도가 보면 맨 처음에 딱 보이는 숫자는 세로축이 로그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칸은 10배인 겁니다. 그쵸.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점은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로그 10으로 나눈 점을 연결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일일이 참고자를 보고 찍은 거거든요. 다른 참고자료를 본 겁니다, 제가. 네네네.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은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기계학습하고 뉴럴넷을 도입을 한 게 2005년 무렵이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엔비디아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GPU에 올려서 사용하는 거. 네. 사실은 요 무렵에는 제일 유명했던 머신러닝 기술은요, 서포팅 벡터 머신이라는 것이 SVM하고 CRF라고 하는 걸 크리티컬 랜덤 필드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이거는 네트워크와 같은 복잡계를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 계가 난리니어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배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의 펑션을 통해 갖고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공학적으로 보면은 한정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환된 스페이스에서 문제를 풀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퓨리에 트랜스폼 같은 거거든요.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공간이든 뭐든 주파수 체계를 시간축에서 공간축으로 바꿨다 계산해서 다시 시간축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필터를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변화가 만들어졌었던 시기가 바로 2005년 무렵입니다. 기계학습으로 상용화가 시작됐던 시기. CRF하고 SVM이라는 알고리즘이 상용화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대략 품질로 보면 80%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랬다가 2007, 8년도 무렵에 드디어 힌튼 교수가 이미지를 푸는 것을 딥뉴럴 네트워크 갖고 푸는 것.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썼었던 이미지 인식을 하는 거 앞쪽에 피처 러닝, 그러니까 특징 학습을 하는 걸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라는 CNN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다 이미지 인식하는 거였는데 얘가 90%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붐이 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알파고가 요 정도쯤이었어요. 대략 10 밀리언 내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갑자기 GPT 1, 2, 3 그리고 BERT, 달리, 라마, GPT-4에 이르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추세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돼요. 대충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2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좀 많은 분들이 와 그러면 2배가 발전됐냐? 그게 아니죠. 공학도가 보기에는 몇 배가 이게 성장을 하는 거죠. 로그 10이니까 기울기가 2배가 늘어난 거면 사실은 100배가 아, 증가하는 거죠. 10의 2승이니까 100배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이 발전하던 속도에 트랜스포머 하나 때문에 100배가 증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꿔버리게 돼요. 뭐를? 엔비디아의 주가를 영향을 그쵸. 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픈 AI라는 회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전히 문제는 AI 알고리즘은 100배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100배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와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있지 못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트랜스포머 때문에 손글씨를 쓰는 거든지 또는 음성 인식을 하는 거든 이미지 인식하는 게 20년씩 걸렸는데 특정 사건 이후에 리딩 컴프레hension에서 글을 읽고 답변을 하는 거나 언어 이해를 하거나 코딩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1년 내에 인간을 뛰어넘게 됐죠. 그중에서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코딩하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취준생을 위해서 가장 많이 돈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거였거든요. 네. 9만 명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작년 1년 동안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실업이 일어난 직종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15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실직을 했고요, 미국에서. 최근 8개월 동안만 해도 실리콘밸리에서만 7, 8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올해 취업을 못한 대학교 4학년 졸업생이 절반이래요. 심각해요, 미국은. 아, 진짜 근데 그러네요. 이게 한국도 여파를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누가 만들었냐? 개발자들이 만들었죠. 근데 인공지능이 개발자 직업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그램 랭귀지도 랭귀지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머신 랭귀지 또는 artificial 랭귀지라고 얘기해요. 그 내처럴 랭귀지라고 하는 자연 언어의 반대말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C 랭귀지, 파이썬 랭귀지, PHP 랭귀지, 자바 랭귀지 이거 다 언어인데 기계가 더 잘 이해하게 만든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자연 언어보다. 얘를 학습시키면 규칙이 있는 언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실력이 훨씬 좋아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부분마다 다릅니다. 근데 부분마다 다른데 개발자 5년 차에서 10년 차 수준의 코딩을 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죠. 이게 공학자들이 만든 세상이 그 기계에 의해서 공학자들이 직업에 가장 먼저 그쵸. 참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하네요. 네. 거고 안 될 공학인 것 같아요, 진짜. 음. 그래서 공학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잠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네네네. 우리 안대공학에서도 여러 번 트랜스포머나 이런 논문 갖고 얘기를 했지만 약간 그걸 한번 쫙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 좋습니다. 왜 예.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한계를 가지고 있냐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음, 우선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이런 것들의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의 함수인데 그 알고리즘은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극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어텐션은 컨텍스트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 말이다 그러면 에러의 안대공학은 너무 좋아하고 그분의 팬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팬이라는 단어는 에러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컨텍스트 전체에서 팬이에요 라고 하면 팬이 관심 가져야 되는, 어텐션 해야 되는, 실제로 저희로 봤을 땐 토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음, 키워드나 토큰은 바로 에러라는 단어라는 거죠. 또는 에러라는 토큰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관심 기울여야 되는 컨텍스트에서 것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텐션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이거가 트랜스폼의 가장 본질적인 큰 차이점이죠.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건 이 언어 표현을 하거나 이미지 표현을 하거나 학습하거나 생성할 때 그 중심의 모든 것들을 벡터 데이터화 시키고 벡터로 연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안대공학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벡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벡터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GPU가 필요해요. 결국은 벡터로 변환한다라는 것은 매트릭스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매트릭스 캘큘레이션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GPU와 GPU 코어인 거고 그거를 효율성 있게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에 일종의 미들웨어이면서 동시에 컴파일러의 역할과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게 그게 바로 쿠다거든요. 그래서 쿠다 프레임워크에 해당이 되는 게 엔비디아의 본질적인 경쟁력이에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도체는 TSMC가 만들고 있죠. 엔비디아는 두 가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 설계를 하는 회사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어디냐라고 저는 묻는다면 첫 번째 경쟁자는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경쟁자는 오히려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스스로 칩을 설계할 줄 알면서 스스로 소프트웨어와 OS를 만들 수 있는 조직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인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모든 것들을 벡터로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학적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수학적 연산이 가능한 것은 멀티코어로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잘라가서 병렬 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실제로 공학적으로 우리가 공업수학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공돌이들은. 네네네. 공업수학 시간에 나중에 하는 게 이산수학을 결국 하게 돼요. 네. 이산수학의 목표는 수학적인 것, 미분, 적분 또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이산화해서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에서 그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거든요. 결국 벡터가 그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해서 질문과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몽땅 다 아무거나 모아가지고선 텍스트를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서 뭔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론이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훌륭하게 작동될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특히 모델 사이가 커짐에 따라서 비지도 학습, 방에다가 인공지능을 가둬놓고 야, 내가 책 100만 권 넣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읽고 인간말을 배우고 네가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스스로 습득해봐 라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게 트랜스포머가 된다는 걸 알 거고 그 위에다가 이제는 질문 몇 개만 주고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이나 그림을 얘기하는 프롬프트를 주고 그림 샘플만 줘도 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파인 튜닝이나 애프터 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few-shot 러닝이나 제로-샷 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별로 정보를 주지 않아도 얘가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야 1 더하기 1이 2야 이게 덧셈이야 라고 한 번 가르쳐주면 얘가 엄청난 공부를 사전에 했기 때문에 더 가르쳐주지 않아도 덧셈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음,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뇌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도 똑똑해진다는 걸 깨달았고 그거를 벡터로 변환해서 함으로써 학습 성능도 높이고 그리고 GPU를 통해서 대규모 병렬 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사전 학습한 게 정말 나중에 조그만 데이터를 툭 던져도 얘가 엄청난 새로운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 리그레션과 확률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장이나 그림을 생산해내는 것들을 주사위를 던져서 해낼 수 있다라는 기술을 접목을 한 거죠. 이 네 가지 기술이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고 공학에서 배웠었던 것들이 모두 집약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 관점에서의 현재 거대 언어 모델 혹은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네 가지를 뒷받침하는 시스테매틱한 시스템적인 요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얼마나 큰 파라미터를 구성을 할 거냐, 얼마나 큰 뇌를 만들 거냐 하는 것들. 두 번째, 도대체 얘한테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거냐, 어떤 구조로. 그리고 세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다가 어떤 파인 튜닝,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인스트럭션 튜닝하고 얼라인먼트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냐에 따라서 더 쉽고 빠르게 인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아까 코딩을 사람보다 잘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필요해요. 요즘 나오고 있는 웬만한 라마를 포함한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GPU를 몇 개나 썼을까요, 에로님? 글쎄요, 10,000개 이상은 쓰지 않았을까요? 라마부터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50 빌리언이나 70 빌리언 이상급이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텍스트를 생성을 하던 영상을 생성하던 상관없이 대부분 2만 개에서 5만 개 사이의 GPU를 사용하고 음,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네. 발표된 것도 있지만 발표를 안 한 것들도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를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입을 하기도 어렵지만 2만 개, 5만 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H백 몽땅 다 모으면은 5만 개 될까요? 저희 회사가 H백이 100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H백만. 네. 근데 작년에 제 H백을 제일 많이 산 데가 그렇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쉽먼트를 했어요. 작년에 쉽먼트 한 게 네. 5만 개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 작년 1년 동안 제일 많이 산 데가. 그중에 10등 안에는 대한민국엔 아무 기관도 없습니다. 기업이 심지어 아예 없어요. 중국도 있던데, 중국이 10등 안에 3개인가 12등 안에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 중국은 직접은 못 사니까 딴 데 거쳐갖고 긁어 모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칩만 뜯어갖고 자기네들이 메모리 늘려서 보드 다시 만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 엄청난 세상인 거죠. 음, 대한민국에 저는 2만 개도 안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힘든 문제는요. GPU가 아니에요. 이 GPU를 2만 개씩 연동을 해서 돌릴 수 있고 가상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 2만 개, 5만 개를 어떻게 올리고 얘네들한테 어떻게 분산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보낸 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100장의 H100 연동해서 다 못 돌려요. 대략 한 20장, 30장 돌리는 것도 헉헉헉 되거든요.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는 거죠. 단순히 음. GPU가 아니라 이 GPU를 가상화해서 슬라이싱 할 수도 있어야 되고 GPU 2만 개를 한꺼번에 돌릴 수도 있어야 되고 각각의 파싱하게 돌린 것들을 묶어갖고 하나의 거대 모델로 통합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들이 모두 다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바라보던 공학적 관점에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거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모든 생성 AI는 hallucination, 환각 현상이 있고 최신성을 잘 못 갖는 문제도 있고 보안 권한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에서 못 쓰게 하고 있고 또는 그렇죠. 레거시 연동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환각 현상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냐면 앞에 말씀드린 공학적으로 이 벡터 문제하고 AR 확률 문제로부터 나오게 돼요. 보통 우리 예를 들자면은 챗GPT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대 언어 모델이나 생성 인공지능 달리 같은 게 벡터로 모두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대략 네. 몇 차원 벡터를 쓸까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옛날에 거의 10년 전에 워드 임베딩 모델이라는 게 나왔을 때 대략 100차원 내외를 썼었거든요. 지금 대부분 쓰는 게 1000차원에서 5000차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차원이면 우리 와 벡터 공간이 3000이나 10,000도 아니고 1000차원이야? 근데 이산 수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횟수만 늘면 돼요. 이터레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이산 수학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함수의 복잡도가 증가되고 반복 횟수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수렴이 되는 거라면. 그런데 문제는 1000차원이면 엄청 커지는 벡터 스페이스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1000차원이 충분한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어프로시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면은 숫자만 보면요. 숫자가 1000개만 있지 않잖아요. 뭐, 23조 9421.354.23, 35465 뭐 이렇게 해서 무한수열일 수도 있잖아요. 네. 3.14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숫자 전체를 벡터로 변화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특히 숫자는 길면 긴 숫자일수록 벡터 변환을 하게 되면은 숫자 개념으로 잃게 되죠. 정확히 숫자로 다시 벡터에서 숫자나 글자로 바꿀 수가 없어요. 생성을 해낼 음.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화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학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벡터로 개념화가 되게 되면 개념화된 것을 다시 숫자나 글자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hallucination이 생기는 거예요. 천차만 갖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오토 리귤레이션의 확률도 문제예요. 어쨌든 얘는 글을 생성하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손가락 6개인 사람, 거짓말을 해내는 걸 확률 통계적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은 현재 한계를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낸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공학자들과 수학자들이 협력해서 그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게 그러면 엔비디아만 존재하고 오픈 AI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투자자들 네. 관점에서 봤을 땐 투자할 수 있는 이코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가요.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까지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뭔가 이 생성 AI를 포함한 이 전체의 이코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맨 밑에는 당연히 GPU, NPU, LPU와 같은 형태의 칩 메이커들과 이것들을 연동을 하고 가상화시킬 수 있는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기술자들과 공학도가 필요해요. 이분들은 이거에 관련된 기술이 필요하죠. 반도체 설계만 잘해서 칩만 만들면 된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에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유리기판도 얘기하시고 B100 2장을 올리고 CPU하고 연동하려고 그러는데 뭐 문제가 발생되고 열이 나고 이 그쵸. 모든 네. 기술들은 GPU 칩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체 종합적인 컴퓨팅 아키텍처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게 칩 하나와 그 다음에 서버 한 대가 아니라 수천 대 서버가 동시에 가상화가 돼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기술은 어마어마한 기술인 거죠. 엔비디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우린 칩 메이커라고만 보는데 칩 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 칩들을 가상화시켜서 작동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통합돼서 분산 병렬할 수 있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아키텍처 전체를 GPU 클러스터 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 밑에 바로 후다라는 게 든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00만 명의 개발자로부터 검증이 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죠. AMD 이번에 되는데 잘 됐거냐? 전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극복하기 힘든 경계면이에요. 그렇죠. 뭐 네. AMD도 ROCm 뭐 이런 거 하긴 하는데 거의 20년 동안 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이 네. 쿠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20년 동안 20년에 쌓아온 건데 이게 AI 저희 공부하면은 그냥 쿠다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 쿠다 라이브러리가 정말 잘 돼 있는 게 최적화예요.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매트릭스 캐큘레이션을 하거나 AI를 빨리 계산한다는 건 뭐냐? 아까 이터레이션을 많이 돈다 그랬잖아요. 이터레이션이 반복적으로 덧셈 뺄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을 매트릭스는 결국 곱셈도 덧셈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계속 하는 건데 여하간에 덧셈 뺄셈을 계속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루프라는 게 중복 루프가 4개, 5개, 6개가 있게 돼요. for 루프를 도는데 그 안에 for 루프가 또 있고 그 안에 for 루프가 또 있고 그 안에 for 루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쿠다가 이 for 루프의 뎁스를 줄여줘요. 그리고 그거를 쪼개갖고 여러 코어에서 보내서 for 루프 한 거를 합쳐갖고 다시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 자기네들 하드웨어 딱 만들어 놓은 거에 정말 빨리 돌릴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놓으니까 야 다 하드웨어도 준- 준비했고 소프트웨어 준비했어 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리고 좀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학습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10년 내에 그걸 그렇죠. 대체하기는 예. 어렵다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한계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설계 능력이라는 것이 실리콘 위에 있다라는 게 한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거기서 멈춰 있게 되면은 나머지들도 시간을 벌면서 계속 쫓아갈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네.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네네. 어쨌든 G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프리트레인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오픈 AI라든지 뭐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든 회사나 또는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기 신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고요. 외부에 용역을 줘갖고 모두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AI 학습용 데이터만 만들어서 상장을 한 회사도 2개나 되고요. 스타트업만 20개가 넘어요. 하긴 근데 상장하는. 저거를 좀 잘 정제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 AI 기업이 네. 확실히 그게 필요하겠네요. 못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선 정제하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초창기는 인도나 베트남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오픈 AI는 그건 어디서 했대요? 아프리카에서 했어요. 아, 아프리카에서 영어권 국가가 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했습니다. 사실은 오픈 AI가 직접 하지 않고 오픈 AI가 하청을 줬고요. 용역을 줬고 용역 준 회사가
우리가 미국 내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했거든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어.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케냐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 나온 사람을 거기 누적으로 보면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 했으니까 2만 명인가를 채용했나 그래요.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본 게 데이터 클리닝하고 데이터 프리 트레인 모듈을 위한 것하고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소송도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냐면 그 데이터 트레이닝한 게 네 가지 데이터가 많았거든요. 첫 번째 성차별, 두 번째 인종차별, 세 번째 욕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네 번째 진짜 성적인 것들이었어요. 야한 얘기들. 원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인간 스스로가 윤리적이지 않은데 챗GPT가 욕을 할 줄 안다? 그 인간이 욕해서 그런 거고요. 챗GPT가 그쵸. 야한 예. 말을 할 줄 안다? 그거 인간이 야한 글을 써서인 거예요. 그 애가 부모님 닮듯이 우리가 애 앞에서 함부로 대하면 안 맞아요. 된다듯이 당연히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제가 채식주의자를 예전에 한번 봤다가 저는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떤 면으로는 되게 선정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품도 선정적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실 윤리 문제는 가치관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걸 잣대로 되긴 힘들어요. 그런데 인공지능한테는 요구를 해요. 인공지능이 욕하거나 야한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이건 비윤리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요.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하루 종일 야한 얘기를 보면서 걸러내도록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분들이 6개월 일하고 나면은 거의 정신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10명인가 20명 한 명당 심리 상담사를 뒀었어요. 하루 종일 야한 거랑 하루 종일 욕만 들어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걸 하는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힘든 주제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모델들과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MLOps, AIOps, LLMOps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회사들에서는 DevOps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개발하는 환경하고 운영하는 환경을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하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운영하는 환경에 정지 없이 자동으로 디플로이, 배포를 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DevOps거든요. 지금 애저나 AWS, G클라우드 모든 것들이 이 DevOps 환경이 굉장히 생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DevOps가 AI를 만나기 직전에가 바로 MLOps, Machine Learning Operation System인 거고 AIOps 그리고 최근에는 LLMOps까지 해서 클라우드 위에서 모델을 생성하고 파인 튜닝하고 그럼 디플로이 하면은 기존의 시스템 멈춤 없이 작동되도록 하는 거예요. 현재 오픈AI가 돈을 벌도록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벌도록 하고 예를 들자면은 뭐 코파일럿을 포함을 해서 구글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정말로 이거 위에 데이터를 기반해서 MLOps나 AIOps 위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국내로 보자면은 LG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도 하고 있고 미국으로 따지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클로드를 만드는 또는 예를 들면 GPT-4나 GPT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파인 튜닝을 하는 회사들이 있죠. 스타트업들이 일단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조금 이따 혹시 시간 되면 설명드릴 RAG나 Knowledge Graph를 결합하는 분들 또 그런 것들을 API로 서빙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거를 최적화해서 레거시랑 연동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보안 문제가 요즘 또 이 생성 AI 보안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국내에도 뭐 리튼을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의 생성 AI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느 한 회사가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의 스택을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 올라갔을 때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전 세계는 이 모든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뭐 구글 또 국내로 보자면 국내에서도 몇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GPU나 HPC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국내는 없는 거죠.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이 위쪽만 가지고 있거든요.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엊그저께인가에 자체 이제 모델을 뭐 라마 3.1의 베이스 코드로 사용한 것 같긴 한데 오픈소스로 내놨죠. 오픈 모델로. 네.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이 스택을 다 쌓아 올라가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생태계를 랜드스케이프 관점에서 마켓 랜드스케이프로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분들, LLM과 같은 모델을 만드는 분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하는 비즈니스들, 온프레미스라고 얘기하는데 기업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이런 네.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있냐? 스타트업이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AI 스타트업인데 LLM 모델을 자체 만드는 분들, MSP라고 해서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에다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빅테크는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ISP라고 해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벤더들, 통신 회사들, 엔터프라이즈 AI를 제공하는 기업들, 세미컨덕터 컴퍼니들, 데이터 프로바이더들 등등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이 보시는 것처럼 큰 생태계에서 자신의 역할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 현재 그림인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밑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두 번 미분했을 때 만나게 되는 변곡점 위치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성장하고 누가 쇠퇴하게 될지 그 불협화음의 시대에서 혼란에서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고 있는 게 현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네. 장표가 진짜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더 열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장표일 것 같아요. 저희가 AI 산업이라면은 사실 그 AI라는 말 때문에 똑같은 AI라는 그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초기에도 막 그랬잖아요. 막 뭐 애플은 뭐 늦었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각각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 다르죠. 빅테크들만 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빅테크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각각의 포지션들이 있고 그 포지션의 기술 베이스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베이스드가 다 저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층위를 나눠서 보시면은 조금 더 기술적인 면 그리고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파편화된 걸 보고 있고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하고 있는데 커다라는 게 우리가 거슬릴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결에서 누구는 거품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전 거품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음, 거품이 와야지 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거품은 음, 뭐죠? 돈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중에 99%는 망하지만 이 각각 분야에 살아남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특히 에러님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셔서 이 장표는 좀 몇 년 되긴 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공학도한테 굉장히 익숙한 로그10입니다. 사실은 공학도한테는 로그10과 그 다음에 우리가 E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연로그나 자연지수에 해당이 되는 게 참 신기해요. 이런 게 작동된다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이진수죠. 로그 2나 뭐 2의 n승 같은 형태. 네네네. 하여튼 그 로그 10으로 보면 희한하게도 이게 선형적이에요. 그래서 전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선형적이에요, 로그10을 보면.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존에 제가 아까 트랜스포머 이전의 AI 모델들이고요. 그거에 대한 속도고 지금 두 배, 제가 커졌던 트랜스포머 이후의 발전 속도입니다. 두 배 빨라진 거고 그 얘기는 아까 10의 자승이니까 100배 빨라진 거예요. 문제는 요게 뭘까요? 요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 갭이 지금 얼뜻 보면 야,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그럼 10의 4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무어의 법칙을 무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한 판에서 집적도를 높이지 못하니까 이 판을 위에다 쌓아 올리는 거죠, 이제. 뭐 8개니 12개니 16개니 이제 쌓아 올려가겠죠. 근데 네네. 그럴수록 더 비싸지고 더 난이도는 올라가는 거죠. 음. 삼성전자의 뭐 HBM 수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소문도 있고 뭐 그렇던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를 하이닉스가 해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결국은 그것도 과연 20단, 30단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양산과 비용과 품질을 맞출 수 있냐. 그래서 HBM 자체가 물론 뭐 이제 본딩 기술이라던가 뭐 패키징 기술 자체도 이제 뭐 발전이 되겠지만도 현재 저렇게 AI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메모리가 과연 궁극의 메모리 형태의 폼팩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현 구조가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건데 GPU 코어들하고 메모리를 아예 그냥 한꺼번에 찍어내는 걸 지금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넓게 보면 이게 뉴로몰픽 칩이에요. 사실 음. 우리 뇌가 연산자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폰노이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연산자들을 우리가 ALU라고 얘기하거든요.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코어라고 얘기하는 게 ALU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CPU는 기껏해야 뭐 40개 이 정도 들어있는 거고 그렇죠. GPU는 2000개, 3000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연산하는 애와 그 다음에 기억하는 애를 분리시켜 놓고 그 사이를 버스로 연결해 놓고 그 버스를 통제를 하는 페리페럴들과 컨트롤러를 두겠다라는 게 이게 폰노이만 박사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이게 몇 년인 줄 아세요? 1950년대 초반이에요. 70년 된 기술이에요. 70년. 네.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러면 뉴런멀픽 칩은 뭐냐? 메모리, 우리 뇌가 메모리하고 따로 그래도 기억하는 공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에 해당이 되는 게 완전히 분리해서 버스로 연동돼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하자라고 하는 건데 아직은 그게 전통적인 메모리와 CPU를 또는 ALU를
기술을 분리시켜서 효율성을 높여놨었던 아키텍처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져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과연 메모리하고 ALU를 분리시켜서 밴드위스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에 보면은 저 주파수가 기가헬츠예요. 대부분의 우리 클럭 속도라는 걸 보면 기가헬츠들이잖아요. 근데 기가헬츠면 얼마나 빨라요? 그 기가헬츠가 뭐냐? 데이터를 보내고 받으려면은 동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는 클럭의 미니멈 단위잖아요. 이게 결국은 속도가 되는데 혹시 우리 뇌의 뇌파의 평균 주파수를 아세요? 놀랍게 느려요. 평균을 내면은 60Hz예요. 어,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느리죠. 100Hz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도 눈이 아니라 뇌가 볼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빨리 봐도 30프레임을 넘지 못하는 거죠. 뇌 전체가 감당 가능한 주파수는 60Hz, 빠른 게 100Hz, 120Hz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린 애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폰 노이먼 방식의 클럭을 빼갖고 클럭으로 모두 동기화를 시켜서 보내고 받게 하는 병렬 처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죠. 그걸로 메모리가 작동되고 있고 그걸로 GPU가 작동이 되고 있고 그 갭은 더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아키텍처에 기반을 한 거에 대한 한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FET 베이스드 GPU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FET는 패치라고 부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 위에다가 게이트를 형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반도체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모스펫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어쨌든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이 FET에서 게이트 랭스라는 것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쵸. 미세공정화를 어떻게 예, 얼마나 줄일 뭐 것이냐. 5나노냐, 네. 3나노냐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줄여간다고 해요.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를 그쵸. 줄이는 게 속도거든요. 결국 속도를 높이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세공정으로 더 작게 만드는 것과 클럭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클럭 속도를 높이고 게이트 랭스를 줄여가지고서는 팻의 게이트 랭스를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걸 점점 더 빠르게 하면요.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모든 게 터널링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구동이 안 되겠네요. 결국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네. 양자 세상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될 것 같네. 불확정성 원리하고 터널링이 생겨버려서요. 도대체 담아둘 수가 없어요. 전자를. 그냥 어떤 장을 걸어서 하냐고 상관없이 그냥 터널링이 다 발생될 가능성이 커요.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게 언제라고 보고 있냐?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클럭 속도 높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롭스를 로그10 한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10에 14승계 이상 넘어가고 15승계가 맥시멈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작은 게이트 랭스를 가지고서 속도를 개선하면서 발열도 줄이면서 왜냐면 빨라진 발열이 높아지거든요. 클럭 속도를 높이면 그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클럭 속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게이트 랭스를 줄여가는 함수가 요 함수거든요. 이 음, 함수도 마찬가지. 이 함수가 뭐냐? 더 작게 만들면서 클럭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3D 구조로 가져가도 이 상태를 넘어가면은 여기선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음,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한계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음. 언제쯤 오냐? 2027년도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30, 한 8년까지 가는 거죠. 평균 잡으면 이 정도쯤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공학도가 바라보는 FATGIVE나 FAT, 그 뭐를 쓰냐 뭐냐 하는 걸 떠나가지고서는 전망해 본다면은 이 이상 넘어가는 건 GPU가 더 빨라지고 더 대규모가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한테는 적게는 5, 6년에서 많게는 뭐 1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해요. 기업 단위로 그러면 보면은 사실 네,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뭐 적어도 3년 전은 미리 개발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채널에서 여러 번 다루는 영상들 중에서도 뭐 최근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학 기술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렇죠. 양자 컴퓨터라던가 네, 네, 아니면 네, 뭐 뉴로모픽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절대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폰노이만 아키텍트는 이제 70년 네. 동안 이렇게 집약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잘 되어 온 모델이고 좀 늦었지만도 그래도 지금 이제 시도한 여러 가지 이제 컴퓨팅 기술들이 결국은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은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쪽으로 많이 또 연구가 되고 또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실리콘 갖고 또는 유리 기판 위에 그것들을 기존 반도체 공정이나 반도체 기술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범주 내에서 이 장벽을 더 멀리까지 늘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린 여태까지 늘 그걸 해왔어요.
끝났으니까요. 뭐 20년 후면은 아마 전 세계의 기름은 바닥날 거라고 해도 여전히 기름이 펑펑 나오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파가지고서는 증기해갖고 뽑아내잖아요. 우린 이거를 끝까지 끄집어 올릴지 몰라요. 셰일가스 해내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물리적인 한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겠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거에 대응으로 뭐 뉴로모픽 칩도 있을 수가 있고 완전히 다른 쪽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컴퓨터를 만들기도 해요. 작년에 영국에서 만든 걸로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거는 저희가 뇌세포를 배양할 수 있거든요. 네, 쥐의 뇌세포를 배양을 했어요. 그 뇌세포 배양할 수 있는 망 같은 거 위에다가. 그리고 얘를 우리 AI 신경망 똑같이 예를 들면 딥뉴럴 네트워크를 똑같이 구성을 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이미지 인식하도록. 퍼셉트론을 만들고 이 퍼셉트론 수학적인 것을 많이 연동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세포를 배양을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학습할 때 얘는 지가 또 회로를 만들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신경 가소성이라 그래요. 뇌세포는 지가 학습한 거에 따라 회로를 새로 만들거든요. 우리 뇌도 그렇고.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이런 것들이 저 경계면 도대체 2030년이 될지 2034년이 될지 이걸 더 늦춰서 2040년이 될지 거기까지 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소위 많은 분들은 싱귤러리티라고 얘기하고 있는 위치인 거죠. 그러면 저 장벽을 우리가 넘어서게 되면은 진짜 싱귤러리티가 올지도 모르죠. 저 장벽을 못 넘었으면 싱귤러리티는 못 올 것 같아요. 대역폭과 메모리, HBM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뭐 젠슨 왕이 그 얘기 했잖아요. 아, 탐탁지는 않는데 정답은 없다, 아직까지. 네, 이건 뭐 그쵸. H100까지 나왔을 텐데 뭐 H100이든 B100이든지 간에 이것도 네네. 지금 이 함수예요. 로그10 함수에서 그냥 네. 선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문제는 얘네들인 거죠. 이거를 지금 쌓아 올리는 게 예를 들자면 10단을 쌓아 올린다 그럼 요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100단을 쌓아 올린다 그럼 요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A100이나 H100 기준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던 GDDR6X나 이 기준으로 보면 얼마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에요. 네. 10의 5승만큼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얼마죠? 10만 만큼 10만 차는 배죠. 거죠. 10만 예. 배. 그러니까 이거를 10만 개를 쌓을 수는 없어요. 병렬로. 기껏 지금 하는 게 10개 전후니까 네네. 그것도 대단한 거죠. 10개 빠른 거니까. 근데 100배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메모리를. 1000배 빠르는 어떻게 만들죠? 10,000배 빨리는 어떻게 만들죠?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를 통으로 넣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분명히 그 효용성이 있다고 믿어지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밴드위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저 밴드가 뭘까요? 버스 밴드거든요. 저 GPU와 메모리를 주고받는 게 버스로 있으니까 이 버스 밴드를 PCI를 쓰냐 뭐냐 하는 아키텍처의 그 밴드는 뭐 때문에 또 한계를 가지고 있냐? 클럭 스피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클럭 하나 할 때마다 데이터를 하나씩 보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이해한다 그러면 아 이게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GPU는 못 만드는데 메모리는 전 세계 최고잖아요. 우리 못 만들면 딴 놈들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10배밖에 못 만들지만 딴 애들은 10배도 못 만들잖아요. 10개도 못 쌓아 그쵸. 올리잖아요. 우리는 100개 올릴 수 있는 방법 찾고 1000개 쌓아 올릴 수 없는 방법을 전 찾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는 미래 얘기를 하나씩 좀 해볼까요? 그때 우리가 먼지거리를 인공지능에서 하고 있는지 이 장표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래도 한번 재미로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생성 AI에서 뭔 짓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 두뇌를 만들고 그리고 걔한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GPU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노가다고 돈이라고 봅니다. 또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인 갖고 땅을 판다고 하면 다 노가다고 돈이잖아요. GPT-2는 이만큼 땅을 판 거예요. 요 위에 면적이 분야의 넓이, 다양성이라고 보면 되고 깊이가 전문성인 거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지금 돈으로 보면 한 5억에서 10억이면 만듭니다. 지금 비용으로. 누구나 GPT-2 정도는 만들어요. GPT-3 만드는데 데이터 구축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거의 한 500억에서 1000억 사이 들었거든요. 학습 한 번 하는데 한 60억 들었으니까. 근데 데이터 수집하고 뭐 한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비용이 낮아져서 한 4년 3년 동안에 또는 2년 반 만에 한 30억 있으면 30억에서 40억이면 GPT-3 정도 만들어요. 오픈 모델도 많이 나와서요. 라마 같은 케이스죠. 그럼 GPT-4 수준 만들 수 있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GPT-4를 만들 때는 오픈 AI조차도 한 번에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 파라미터 개수의 그 많은 데이터를.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땅을 팠어요. 물론 이거를 대중화시키고 작은 모델도 이렇게 많이 땅을 파서 하면 성능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회사가 MOE 기술을 갖고 증명을 했어요. MOE는 Mixture of Expert의 기술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분야의 넓이도 넓혀가면서 깊이 있게 들어간데 GPT-4는 지금 GPT-4 수준 만들면 얼만큼 돈이 들까? 기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략 추정으로는 5천억 내외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봐져요. 근데 문제는 운영 경비입니다. 운영 비용이 수조 원이 드니까요, 현재. 참 쉽지 않은 거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수조 원을 이 비즈니스에다 투자할 만한 배짱이 있는 분이 계실까 하면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있냐? 그것도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뭔 짓을 하고 있냐? GPT-2 수준은 오픈소스들이 있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가져다 본인들의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해요. 이런 거를 스몰 랭귀지 모델 또는 SLLM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스몰이면서 도대체 라지는 될 수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SLM이라고 불러요.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SLM. 그거는 사이즈를 보면 보통 10 빌리언 이하입니다. GPT-2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학습할 수가 있어요. 학습을 시킨 다음에 문제는 거기다가 데이터만 있다면, 장비만 있다면 해요. H백 장비 한 장만 있어도 해요. H백이 지금 뭐 한 3억 정도 하니까, 2, 3억 정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다 파인 튜닝 하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죠. 파인 튜닝은 전문성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넓게 못 가도 중학교 때까지 공부한 애를 그 분야로 쫙 깊게 들어가면 대학생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 분야로는. 근데 갑자기 어떤 큰 회사들이 경쟁이 들어가면서 오픈 소스는 아니지만 오픈 모델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바이너리로 모델 자체를.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대표적인 게 라마3죠. 라마3는 모델을 그냥 가져오면 돼요. 내가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파운데이션은. 그래서 오픈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로 가져온 다음에 파인 튜닝만 시키면 돼요. 그럼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GPT-3가 고등학교까지 학습한 거에다 이렇게 학습해서 대학교 또 조금 더 하면 대학원생 간신히 넘어가는 거죠. 요게 지금 전 세계의 스타트업들이나 국내 AI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회사들은 GPT-3 모델 자체를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데나 아니면 LG나 국내로 봤을 때는 또 클로버 X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GPT-3 모델 학습까지는 간 거예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써서. 그리고는 깊게 이렇게 또 들어가는 노력을 하려고 해요.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GPT-4 수준엔 도달을 못해요. 그렇지만 특정 분야를 법률을 학습시키고 금융을 학습시키고 반도체를 학습시키면 GPT-4보다는 똑똑해지는 거죠. 이거를 기업 용도나 그 도메인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생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가 현재 AI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포함한 생성 AI에서 전문성과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깊게 들어가서 생존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hallucination 문제나 질문하면 대답하는 현실성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뇌를 더 크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 되고요. 두 번째, 벡터 차원을 늘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모두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선택하고 있는 게 바로 RAG라는 기술이에요. RAG 우리 안대공학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법률적으로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또는 사진 저작물의 원물을 양도한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라는 게 문서 1번이에요. 문서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검색은 뭐냐? 이 문서로부터 토커나이저를 하는데 보통은 형태도 분석이라는 걸 해요. 단어를 쪼개요.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건 1번, 3번, 4번의 문서에 있어요. 미술 저작물은 1번, 2번, 3번 문서에 있고 공표는 1번, 2번, 4번 문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책 뒤에 보면은 몇 페이지에 있어라고 하는 걸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죠. 색인이라고. 네. 그 색인을 문서별로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검색창에다가 저작권 엔드 공표 가로 열고 not source code라고 하면 토커나이즈하고 검색을 해서 도대체 어떤 문서에 이 두 단어를 포함하고 소스 코드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인덱스에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랭킹을 하게 되죠. 중요도 순으로. 그래서 1번, 4번, N번 문서가 있어요 라고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 결과를 문서를 랭킹을 해서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25년 전에 만들어낸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엔진인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여기다 슬쩍 광고를 집어넣는 거죠. 1번에다가 2등에다가. 이게 키워드 광고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구글의 성장의 기반에는 레리 페이지가 만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도대체 4번 문서보다 1번 문서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야? 라고 하는 건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많이 사용했던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것을 빨리 분산 병렬로 연산할 수 있는 박사 논문 갖고 이제 차린 회사가 구글인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문서가 더 위쪽에 나오도록, 더 중요한 문서가 위쪽에 나오도록 랭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색 엔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키워드를 내가 잘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나 차나 카나 뭐 소나타나 제너시스나 다 비슷한 단어들인데 그걸 내가 엔드엔드로 넣어주거나 해야지 되는 거죠. 랭킹 알고리즘도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검색된 결과를 내가 일일이 클릭해서 사람이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가 중요한지를 내가 판단해서 거기서 지식은 내가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Retrieval도 Search하고 똑같은 뜻이죠. 검색 기반한 증강 생성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문서들로부터 토크나이저는 똑같이 인덱스를 만드는데 아까 제가 벡터를 얘기했잖아요. 이 문서를 벡터로 변환을 해서 벡터 인덱싱에다 1번 문서의 벡터, 2번 문서의 벡터, 3번 문서의 벡터라고 해서 벡터들을 저장을 하게 돼요. 문서에다가. 그럼 제가 질문을 해요. 저작권자의 공표 없이 원본을 공개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럼 이 질문을 토크나이즈해서 검색으로도 갈 수 있지만 얘 문서도 벡터로 바꾸는 거예요. 인베딩을 통해서. 그러면 벡터 인덱스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벡터랑 가장 관련성이 깊은 벡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벡터 찾아내는 게 굉장히 빠르고 쉽거든요. 우리 코사인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벡터는 코사인을 통해서 벡터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쉽게. 얼마나 이 벡터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빠르게 의미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키워드로서가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의미 자체로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찾게 돼요. 그리고 이 문서를 키워드로 포함해서 리랭킹을 해서 청크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중요한 건 내 질문과 내 질문을 통해서 찾아진 문서의 일부를 챗GPT나 저희 회사로 보면 루시아에다가 같이 던져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의미로 문서를 찾았거든. 이 문서에 답이 있을 거니까 너는 그 문서를 읽어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 라고 LLM한테 던지면 LLM이 이 찾아낸 문서들을 벡터로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RAG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퍼플렉시티가 한국에서 꽤 인기가 끌었죠. 퍼플렉시티가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오픈 AI가 GPT 서치를 만들어서 내놓을 거다라고 하는 그 뉴스 나오자마자 구글의 주가가 3%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동되는 새로운 검색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핵심 기술로 나오는 건 그래프 래그예요. 그래프 래그는 인간처럼 생각하자는 건데 문서들을 벡터로 하는 거 외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라는 것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저작권자는 미술 저작물을 만들고 양도자한테 양도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뭐 이런 그래프를 색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은 벡터 서치 말고 그래프 서치를 통해 가지고서는 리랭킹을 해서 LLM에다 이 자료하고 던지면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그래서 이게 벡터 그거죠. 인베딩 그래프 기반으로 노드랑 엣지가 이제 연관성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던져 올리니까 그냥 이제 벡터 인베딩으로 확률적으로 그냥 가져오는 거에 대비했을 때 할루션이 제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 논리적인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과 벡터와 그리고 문서라는 것을 몽땅 다 참조를 해서 얘가 읽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RAG 기술을 썼을 때 보통 그냥 LLM만 썼을 때 할루시네이션이 6% 7% 정도 되거든요. 거짓말하는 게 100개 문장 중에서 6개 문장에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그런데 RAG를 하고 나면 이게 3% 이하로 떨어져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죠. 근데 그래프 래그를 하게 되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엄청나게 줄어드게 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어떻게 하면은 LLM의 거짓말을 줄여가면서 생산성을 높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LLM한테 질문하면 답변만 그냥 나온다. 그러면은 밤에 이틀 동안에 밤새 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딱 갔어요. 밤에 꼴딱 돼서 좀 긴가민가하고 좀 뭐라 그러죠? 멍해요 머리가.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외워서 답변을 쓸 때 헐루시네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든가 아니든가.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들어와서 야 오늘은 오픈북이야. 공부한 거 외에도 인터넷 검색도 되고 책 별표해서 다 해봐. 그게 RAG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오른쪽에 그래프 세기는 뭐냐? 심지어는 내가 기출 문제집을 요약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더 정확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LLM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빠르게 검색하고 벡터 검색한 거를 결합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커닝 페이퍼를 만들거나 또는 내 선배들이 만들어 놨었던 지식들을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knowledge graph라고 얘기를 해요. 이 knowledge graph에 있는 정답들, 다시 얘기해서 기출 문제에 대한 족보까지 참고를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우리는 Neuro Symbolic AI라고 얘기를 해요. 뉴럴 네트워크 기술하고 심볼릭 AI 기술을 접목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루시아 만들었을 때는 8빌리언, 13빌리언, 32빌리언 그리고 뭐 LS40S나 RTX A100이나 H100에서 돌고 뭐 책 420만 권을 뭐 결합하고 RAG 기술 적용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루시아2는 데이터 양도 50%를 늘리고 컨텍스트 길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의 양도 훨씬 더 많이 늘리고 심층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도 늘리고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 솔트룩스만 해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낮은 비용을 하냐. 그 중에서도 정말 점점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인베딩 모델이에요. 인베딩 모델은 텍스트를 벡터로 바꾸는 모델이에요. 그게 돼야지 레그도 되고 또 그래프 레그도 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크로스 링거리예요. 한국어로 질문을 해도 영어, 중국어, 불어, 독어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찾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벡터는 AI를 위한 언어잖아요. 결국 이게 피보팅 언어가 벡터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링거하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챗GPT가 중국어로 얘기하다가 영어로 얘기하다가 불어로 얘기하고 답은 러시아어로 얘기해. 그럼 얘는 번역 엄청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아니에요. 벡터로 변환돼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어, 한국어, 영어, 불어, 독어를 포함한 100개 언어가 그냥 인류의 언어일 뿐이에요. 유니코드로 되어 있는 인류의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 장벽이 없어요. 물론 그런 데이터로 그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했을 경우에요. 벡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만 해도 8빌리언짜리 모델을 이번에 완전히 오픈 모델로 개방을 하거든요. 법률과 관련된 거나 헬스케어 같은 형태로 깊게 들어가면 라마 3.1에 비해서도 뭐 코리안 히스토리는 비슷한데 로우 같은 경우는 법률 부분은 한 3배 이상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게 해도 돼요. 라마 32 모델 같은 형태로 보면은 저희 이것도 API는 다 개방하는데 글쓰기 이해 추론 싱글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젬마라고 하는 그 구글의 오픈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특히 좋네요. 래그를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훨씬 좋은 평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트룩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많은 기술 기업들,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멈춰 있지 않아요. 그냥 남의 거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데이터, 자기 기술을 갖고 어떻게 접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고민을 하는 거죠. 레그 기술을 보면은 젬마의 27빌리언에 보면은 얼마나 정확한 답변을 하냐, 헐루시네이션 얼마나 정리하는 모든 거에 비해서 저희 32빌리언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93%이 팩추얼한 건 99% 답변을 해내요. 등과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께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경쟁을 해가면서 치열하게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건 70빌리언짜리거든요. 이 70빌리언짜리는 학습을 할 때 H100짜리 한 20장을 돌려도 될까 말까 해요, 지금.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여튼 루시아2라고 얘기하는 건 70빌리언이 법률 쪽에 학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여러 차례 걷고 프라이빗 인스트럭션에 관련된 모델까지 하는 단계를 거치는 등의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갑자기 전 세계에 에이전트 서비스라는 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2, 3개월 중에서. 그래서 전체의 AI 시장은요. LLM과 같은 경우에서 질의응답 시장에서 완전히 에이전트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구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희 회사하고 관계가 있는 미국 법인인데요. 네. 영어 표현으로 고오버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오버는 심층적으로 조사해봐라. 고오버는 경계를 넘어서 더 살펴봐라. 뭐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많이 쓰는. 그래서 고오버로 붙인 건데 얘는 오토노머스 리서치 에이전트거든요. 리서치는 검색을 재정의하면서 연구 조사를 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연구 조사를 한단 말이죠. 뭐 논문을 본다든지 또는 하다못해 해외 여행을 가거나 제가 요즘 캠핑 좋아하는데 캠핑 관련된 물건을 사려면 해도 2시간 동안 검색하고 리뷰 다 읽어봐야 돼. 남들은 뭐라 그러나. 이런 그쵸? 것들을 우리는 할 때 검색 엔진을 쓰고 데이터를 가져다 큐레이션도 하고 정리도 하고 LLM에다 챗GPT한테 물어보고 문서에 내가 정리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협업하기 위한 협업 도구도 쓰거든요. 그럼 에이전트는 뭐냐? 이런 것들을 AI가 한 통에 다 해버리는 거를 우리는 에이전트라 그래요.
비서처럼. 이게 LLM과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구버라는 서비스인데 위에는 퍼플렉시티나 챗GPT 같은 거고요. 이 밑에는 제 관심사항을 얘가 연구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도 해주고요. 수집해서 큐레이션도 해주는데 여기 있는 이 문서들은 자기가 조사까지 해서 다 읽어보고 보고서까지 작성해 주는 거예요. 2시간 전에. 예를 들자면 제가 NVIDIA의 성장과 지배력이 계속될까? 된다면 그 이유는 뭐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와 해리스가 당선되었을 경우를 각각 설명해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막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밑에 보시면. 미국 대선에 관련된 것하고 반도체 시장하고 이런 것들 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답변을 생성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얘가 읽어보고 질문도 다시 쓰는데 이 밑에 자기가 읽어본 레퍼런스를 보여줘요. 파이낸셜 강력하네요. 타임즈 거, 미국 대선 누가 되든 경쟁 심화. 이것들을 지가 찾아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제가 여기 보면은 심층 답변 생성이 있어요. 그 심층 답변 생성을 딱 클릭을 해보게 되면 얘가 추가적으로 더 깊게 조사를 해요. 지금 브리핑 레퍼런스가 7개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게 AI 기술 발전에 대한 비즈니스 긍정적 영향이고 금융시장 경기회복 조짐에 따라서 엔비디아 성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있고 지속적으로 어쩌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요한데 어쩌고 저쩌고 되고 뭐 결론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8번, 9번 레퍼런스를 2가지를 더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더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최근에 오픈 AI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했고 내 생각에는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게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엔비디아가 오픈 AI가 경쟁자가 된다면 어떤 대응 전략을 구사하게 될까? 아무렇게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또 이제 연구하고 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오픈 AI는 이미 66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을 몰았고 효율적으로 했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게 몇몇 퍼센트 지분이 있고 80%에서 AI 훈련 모델에서 간접계약 80% 이런 독점적 지위 엔비디아 제품의 성능에 비교할 때 웃은 면이 있지만 비트코드의 발효 문제 등에 대한 비용이 높으나 오픈 AI 솔루션 기술의 이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엔비디아 대응 전략은 기술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큰 투자하고 블랙의 GPU를 통해서 뭐라고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쿠다가 있기 때문에 쿠다에 대한 파트너십을 더 강화할 거 있을 것 같고 오픈AI가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했을 때 호환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고객 감각 강화하고 가격을 더 낮출 거라는 거예요. 가격 구조정에서 후려칠 거라는 거죠. 이제 신중 답변을 더 조사를 해봐. 그럼 더 이제 깊게 답변을 하게 돼요. 사실은 LLM 갖고는 답변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투자했던 걸 모르거든요. LLM은. 그쵸. 최근 정보를. 어저께 것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전망할지도 몰라요. 그럼 여기 보면 되게 재미난 얘기도 있어요. 기술 혁신 가속화도 하지만 고객실에서 C레벨들의 영향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전망을 하는 것도 하고 여기 레퍼런스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얘가 알아서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AI 반도체 관련된 것들 브로드컴과 자체 AI 개발 논의하고 있다라는 등 또 미 대선과 AI 산업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지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리포트를 쓴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리포트는 커버부터 해서 제목부터 해서 이 밑에 요약, 미국 대선의 후보별 AI 정책 비교, 미국 대선에 AI 미치는 영향 등등을 사람이 쓴 게 아니까 너 이거 관심 있지 해서 AI가 조사를 해서 리포트까지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유튜브 채널인 안돼공학의 에러님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방송을 한다면 어떤 너무 좋은데? 주제를 잡아서 방송을 하고 깊게 들어가면 투자자들과 청취자들이 좋아할까?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네. 컨텍스트 전체를 다 이해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조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게 되죠. 답변 한번 보면 유튜브 채널 안대공학의 에러님이 향후 AI 반도체 부분 강사는 다음의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투자자 형체가 가지자 AI 반도체 시장의 현황과 전망, 해갖고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의 훈련의 또 최근 데이터에 대한 엔비디아가 76개에서 언급하면서 닷컴 버블의 유사한 시스
그래서 우려 반론하는 것도 흥미있고 AI 기술 발전에 대한 산업 생태계 변화에 관련된 것, 고대역, 폭 메모리에 관련돼 있는 심층 분석 등 그다음에 ETF를 통한 AI 반도체 투자 전략 또 에이스 AI 반도체 투자 포커스 같은 상품의 성과를 소개하는 것도 좋고 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뭐 등등등등등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몇 가지 그냥 질의응답을 한 건데 이제 여기 버튼이 보면 고오버가 있잖아요. 에이전트 보고 너 이제부터 고오버해. 라고 하면 음. 미국에서 고오버라 그러면은 조사시키는 거거든요. 부장님이 네. 대리님한테 야, 너 이거 고오버해봐. 그럼 너 이제부터 조사해서 제대로 좀 만들어 어. 와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음. 선생님이 학생한테 너 고오버해. 그러면 이거 제대로 조사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보고서뿐만 아니라 투자 보고서까지 하고 공개해봐. 라고 만들기를 하면 음. 이제 지가 전 세계로부터 에러님이 관심이 있을 만한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고 자기가 제 대신에 읽어요. 구글에서 우리가 구글링을 해봐도 기껏해 얼마나 읽을 수 있어요. 수십 개, 수백 개 못 읽잖아요. 그걸 지가 다 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읽은 것을 저한테 브리핑도 하고 여기 보면 엔비디아 마켓 도미넌스 앤 인베스트먼트 포텐셜이니 엔비디아 이거는 영어로 돼 있는 것까지도 지가 읽어서 조사를 해요. 한국 영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브리핑 페이지라는 걸 생성을 하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과 전망을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커넥텀이라는 거를 아, 생성을 그러네요.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의 관계나 크립토 뭐 이런 것들을 지가 뽑아내는 어. 거예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조사를 해요. 매일과 같이. 비트코인 변동성이 어떤지 이게 다 보면 품질이 되게 높아요. 거기다 이걸 지가 읽고 리포트를 써줘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영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ETF 승인과 시장 변동성, 기관 투자자의 영향성, 희소성과 영향성, 알트코인 시장에 반응해서 비트코인 가격 변화를 끼치는 거. 그런데 제가 보다가 아니 여기 ETF 거래가 무슨 관계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오른쪽에 그 근거만 딱 보여줘요.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또 여기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고 여기서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살까 말까 음. 물어보면 자기가 조사하고 분석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읽은 것들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는 거죠. 현재 가격은 얼마고 어쩌고저쩌고까지 하고 이런 형태처럼 에이전트 서비스라는 것이 LLM이 학습하는 것 말고 전 세계를 수집하고 일일이 내가 검색 키워드를 넣고 검색된 결과를 하나씩 클릭하면서 읽어봐야 되는데 이걸 사람 대신에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AI 반도체 시장과 관련된 것도 리포트를 지금 조사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하고 고오버하는데 얼마 걸리냐? 대략 한 2분에서 3분 정도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구독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추천해 주는 거죠. NFT 시장 부정이다.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영향 뭐냐. 주목할 주식들과 자산들이 뭐냐. 그러면 이분의 관심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관심에 관련된 의미도 이렇게 시멘틱하게 조사를 해요. 네. 이거를 인공지능이 조사하고 리포트까지 쓰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상에 대한 주요 사건을 정리까지 AI가 대신 해주는 거죠. 이게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GPT라든가 뭐 클로드도 쓰고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많이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쓰는데 또 아직도 안 쓰는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이 쓰고 그럼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럼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아예 어떤 직업군을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라는 생각 자체가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AI가 절 위해서 조사한 게 2달 만에 리포트를 400개나 써준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 구버 사용자가 뭐 3, 4만 명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조사를 AI가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에이전트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놀랄 만큼의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게 바로 에이전트 서비스가 돼요. 이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방대한 기술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이퍼 스케일러블하게 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그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인공지능도 과거에 1세대 때에 뭐 심볼릭하고 로지컬한 거에서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뉴로 심볼릭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추론이 강했다면은 지금은 인지 학습이 강한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게 설명 가능한 AI하고 뉴로 심볼릭 AI거든요. 이게 현재 3세대 AI라고 이건 제가 붙인 말은 아니고 DARPA라고 하는 미국 국방성 산하에서 모든 R&D를 총괄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등을 만든 회사죠. 회사가 아니라 기관이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미래는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래요. 기호적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암 촘스키
촘스키가 얘기한 모든 언어를 사람이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물리학과 수학도 다 기호예요. 화학도 기호잖아요. 인간의 지식은 나만 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3자한테 전달하면 기호로 다 표현을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언어로, 단어로. 그렇죠? 그다음에 비기호적 접근 방법이 우리 운해적 방식에 해당이 되는데 제프리 힌턴이 만든 예를 들자면 딥뉴럴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 두 기술을 합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기호적 접근 방법하고 비기호적 방식을 결합을 시켜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좌뇌와 우뇌를 통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근에 논문도 엄청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뉴럴 네트워크의 한계를 노암 촘스키 교수님 얘기죠. 그 사람은 끝까지 뉴럴 넷이랑 딥러닝은 사기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분의 사고 방식으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둘은 만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도 자기가 모든 걸로 외워서 모든 걸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걸어가면서 미분 방정식을 풀었던 아인슈타인조차도 다수식을 공책에다가 글로 썼었거든요. 수학이란 도구와 심벌 없이는 불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뉴로심볼릭에 관련된 기술들이 이렇게 해서 미래는 이 기술이 굉장히 큰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AI 부분도 저는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면 이미 에런님이 얘기했는데 멀티모달리티로 발전하고 있고 텍스트나 보이스가 멀티모달로,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연결 구조에서 협업 구조로, 그러니까 에이전트 여러 개가 협업을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화하는 데에서 프로액티브하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에이전트 서비스로, 기능성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공감을 해주는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 단위에서 몸과 액추에이터를 가진 로봇으로 하는 것이 아마 이런 형태로 우리는 AI와 결합이 되면서 발전돼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젠간 인간이 뛰어넘는 AI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ET라고 하는 반도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일단 굉장히 큰 진입장벽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내.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공학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AGI란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인간 수준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지능을 가진 존재. 사실 저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오냐 아니냐를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공학도이기 때문에 공학도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알파고를 할 때 저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교수님들하고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 전날에 6명인가 7명이서 내기를 했어요. 만원빵. 알파고가 절대 사람을 못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날 바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GI가 뭐냐라고 정의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AGI 같은 수준이 된다면 정의는 못 내려도 이런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적 학습을 하고 개념화, 일반화, 추론과 이해, 과학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자각, 자의식, 다중인지, 예를 들자면 윤리, 사회성, 반성, 성찰, 개성, 친밀감하고 신체적 지능도 모두 다 지능이라는 거죠. 감정 지능을 포함해서 친밀성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AGI라고 뭐라고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할 거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인간의 수준을 여기까지 본다면 저는 이 정도밖에 못 왔다고 생각을 해요. 파란색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왔는데 빨간색 부분은 반성하고 성찰을 하는 챗GPT, 신체 지능을 가진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클로드, 과학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저희 회사의 루시아 뭐 이런 거 아직은 상상하기 제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각각이 하나의 AI가 모두 다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공학자들이 할 일이 진짜 많다고 보여져요. 무엇보다도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일같이 책 한 권을 읽는다 그러면은 2만 년, 3만 년이 걸릴 만한 것들을 학습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지능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매일과 같이 책 한 권씩 못 읽어요. 그리고 20살, 30살이 되고 40살 정도 되면 챗GPT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거죠. 인간은 그 많은 데이터 갖고 학습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전에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 뇌는요 생각보다 작거든요. 제 머리에 뇌는 요만해서 실제로 하면 요만해요. 제 손 위에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뇌 사이즈가. 근데 얘가 에너지를 얼만큼 먹는지 아세요? 제가 생존만 한다 그러면은 물 한 컵하고 샌드위치 하나면 돼요. 1000kcal면은 제 평생 하루에 샌드위치 하나면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챗GPT를 포함한 애는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저희 회사 한 달에 쓰는 전기료가 3천만 원인가 씁니다. 전기료만. 제가 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는 인공지능 몇 개를 여전히 만들긴 힘들어요. 근데 지금 70억 명, 80억 명이 있는 거거든요, 지구에는. 갈 길이 멀기도 해요. 두 번째가 몸이에요. 이거를 저희 인지과학에서는 embodied intelligence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공상과학을 보면 뇌만 있고 생각만 하는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챗GPT처럼요.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지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냈어요. 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 안으로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현재 로봇은 굉장히 초보적 단계니까요. 제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 그리고 제 감각 기능들, 퍼셉션들,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가을바람이 슥 지나가면서 머리를 스쳤을 때 떠오르는 영감들. 이 모든 것들이 로봇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식 추론이 있어요. 이 커먼 센스 리즈닝은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잘 못합니다. 지금 챗GPT를 포함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뇌가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 뇌에서 뉴론과 시냅스가 동시에 제일 많았을 때는 12세부터 15세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기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뉴론 개수는 크게 줄진 않는데 시냅스의 개수가 줄어요. 그건 뭐냐면 열기와 구조가 줄면서 대신에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2세에서 15세를 우리 사춘기 시대라 그러는데 꼴통 같은 짓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남자애들이. 그게 호르몬만 갖고는 안 돼요.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가능한 걸 모두 다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뇌가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되고 하는 것이 강화학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쓸데없이 만들어냈던 신경세포는 다 쇠퇴해버려요. 그리고 계속 반복됐을 때 강학습된 신경세포들은 점점 굵어지고 길어져요. 고속도로가 뇌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습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선입견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나이 정도가 되면은 실제로 15세, 14세의 신경세포 개수가 크게 줄지는 않는데 그들의 연결 구조에 해당된 시냅스의 개수는 절반으로 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로는 끊임없이 생성을 해요. 우리 뇌는. 왜냐? 생명체이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공지능은 현재 어떤 거냐? 회로를 미리 결정해버려요. 태어날 때부터. 라마3 아키텍처, 젬마 아키텍처, GPT 아키텍처. 그리고 거기다가 데이터만 디립다 때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 나중에 새로운 걸 배웠을 때 회로가 바뀌냐? 잘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놀라운 건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쪽 뇌가 다 엉망진창이 돼서 괴사가 되잖아요. 이분이 10년, 20년이 살면요. 왼쪽 뇌에 오른쪽 뇌 기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게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비하게 보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과학적 사고 방식인데 우리가 통상의 추론은 네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데이터 갖고 학습하는 걸 우리가 귀납적 사고 방식,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해요. 연역적인 건 우리가 모델을 만들거나 이론을 만들어서 추론을 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유비적 방식이라는 얘기도 써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추론 방식을 인간은 한꺼번에 사용을 해요. 근데 지금 챗GPT는 뭐냐? 무조건 귀납적 방법만 쓰는 거예요. 데이터 때려 집어넣어서. 그리고 심볼릭한 AI가 연역적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E는 MC 스퀘어라는 게 놀라운 거죠. 뭐라고? 질량이 에너지가 된다고? 심지어는 중력과 에너지를 연동할 수 있다고? 뭐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에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은 데이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론 물리학자지 실험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데이터 갖고 학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놓은 거를 100년 지나서 데이터를 찾아낸 거예요. 예를 들면 안대 과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예를 들자면 약간의 시뮬레이션이기는 하지만 진짜 사진 아니지만 블랙홀을 찾아내는 거죠. 100년이나 지나서 데이터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는 인공지능만으로는 데이터 없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뛰어넘으려면은 정말 이 과정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큰 과제들이 남아있고 도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물론 안대공학에서 오늘 공학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깊숙이 들어가는데 세상 사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처음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매년 10만 명이나 죽여요. 발상하는 무기라 짐작이 전혀 안 가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12만 명이 이 무기로 죽었어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12만 명이에요. 19세기 말에 자동차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영국에선 너무나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마부에 실직을 하고 말을 키우는 사람 실직시키고 마차를 만드는 산업을 실직시킨다 그래서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걸 내놨어요. 붉은 깃발 조례인데요. 법률인데 자동차를 산 사람은 부자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부를 고용을 해서 마부가 빨간 깃발을 갖고 걸어가도록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 이분이 걸어가면 자동차는 이 사람 뒤를 쫓아가도록 했어요. 법률적으로. 저 깃발을 든 사람이 네. 가는 길만 가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가도록 거죠. 돼 있었어요, 자동차가. 그걸 음. 8년 동안 영국에서 유지합니다. 산업혁명 시대. 그랬군요. 그리고 영국은 자동차가 프랑스하고 독일에 뒤처지게 된 거죠. 근데 1년에 12만 명씩 죽는데 우리는 왜 이 길거리에 어떻게 저 무기들을 다니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위험성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호모사피엔스는요, 우리 종족은 자신이 만든 기계의 효용성이 어느 경계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스레시홀드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 리스크를 수용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짐승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수용하지 않고 세 가지 장치를 만들어요. 첫 번째는 법과 제도와 규제를 만들어요. 학교 앞에서 30km 이상 다니다가 애를 쳤어, 너 감옥이야. 뭐야, 술 먹다가 너 운전을 했어, 너 감옥이야. 운전면허를 따야지만 운전할 수 있다 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신호등을 만들고 차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 분리대를 만들고 속도 측정기를 만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보험과 같은 보상 체계를 만듭니다. 어떻게 사람의 수명을, 사람의 목숨을 돈하고 바꿀게요. 근데 이미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 2억 원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새 출발하셔야죠. 라는 걸로 사회적 합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우려가 있어요. 정말로. 실업 문제 분명히 발생할 거고요. 마부들 다 실업했잖아요, 이분들이요. 인력거꾼들 다 실업했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5년 후에 레벨 4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까요? 그러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10년 후는 어때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레벨 4 자동차 길거리 다닐 것 같아요. 몇 대나 다닐 것 같아요? 그럼 100대 중에? 그럼 한 2, 30대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 후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레벨 4 자동차가 한 7, 80%는 되죠. 레벨 5도 한 10대는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에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년 후에는 자율주행 레벨 5가 나올까요? 나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100대 중에 차가 몇 대나 다닐까요? 100대 중에 80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80%. 택시 기사님들이 할 일이 없으시겠네요. 그쵸. 뭐,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 여전히 불나고 여전히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성, 그 편의성, 그 효용성이 어느 절대값 이상 넘어가면 그걸 인간들은 수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공지능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커요. 호모 파베르, 이건 제가 손아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호모 파베르는 뭐냐면 도구의 인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작년에 손아철 교수님 만들었는데 손아철 교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구의 인간인 호모 파베르가 역설적이라고요.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인간이 기계를 만드는데 도구를 만드는데 그 도구가 인간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자신이 만든 도구가 인간의 뇌 구조를 바꾼다는 거를 최근에 뇌과학에서 증명을 했어요. 실제로 글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글자는요. 네. 5천 년밖에 안 됐어요, 글자가 나온 게. 그걸 우리가 문명 시대라고 부르죠. 글자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글자를 배우고 읽는 또 글을 쓰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면 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손아철 교수님의 의견은 이런 거죠. 인간이 도구를 만들지만 도구가 인간의 뇌 구조를 바꾸고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인간의 뇌가 하는 거는 또는 지적 노동은 이렇게 저는 축이 있다고 봐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지적 노동을 해도 되는 거.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는 지적 노동. 내가 배운 거를 실수 없으면 하면 되는 것. 내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것을 전략적 창의력을 갖고 해야 되는 것들. 그럼 예를 들자면은 내가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할 필요 없어요. 영상의학이나 보안 담당자, 트럭 기사님 모두 다 인공지능이 대체를 해버릴 거예요. 내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성과 창의성을 내는데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연구조사, 과학자, 컬럼니스트, 도구처럼. 중요한 건 이 시장의 변화가 엄청 큰 임팩트를 줄 거라는 거예요. 혼자 일할 수 있지 않고 공감이 필요하면서 내가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학교 선생님 어떻죠? 아이들한테 실수 없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학교에 가보세요. 네. 20명이 자고 10명만 공부해요. 10명은 이미 학원에서 전날 밤에 다 배웠거든요. 10명은 어차피 수포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시키면 10명만 배우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돼 있을까?
될까요? 교과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만들어질 거예요. 교과서가 생성되면 되잖아요. 나는 개그맨이 될 건데 그냥 미적분 개념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10년이 어려우면 20년 후에는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교육은 AI가 그게 실제로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유럽부터. AI가 튜터링을 해요. 그래서 AI 튜터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진도 과목을 예측을 하고 문제들도 AI가 실제로 잘 틀리는 문제만 모아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AI가. 음. 그럼 더 빨리 배우는 거죠. 인간을 위한 리인포스먼트를 또는 자기 무슨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코치가 되는 거죠. 요즘 공부하는 건 어려움 없니? 뭐 너 꿈은 뭐니? 꿈을 위해서는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니? 너 친구들하고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해보면 어때? 책 같이 읽어보면 어떡해? 뭐 이런 걸 해줘야 된다. 의사 선생님도 똑같아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냐? AI가 진단하고 처방하고 적정한 수준의 로봇과 연결해서 수술도 할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 뭘 하냐? 그거를 결정을 내려주면서 환자들을 코칭해주고 환자들과 소통을 한다는 거죠. 즉, 그 중심에서 의사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AI가 하고 그것을 의사결정을 확인해주고 다른 사람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공감과 협업이 필요한 분야니까.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어져 나갈 거고 AI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조직도 옛날에는 군대 조직이었다, 팀 조직이었다, 미래는 팀 오브 팀즈 조직. 제가 스탠포드에서 이걸 배웠거든요. 팀 오브 팀즈에 에이전트가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코파일럿 같은 애들이. 그리고 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인간한테 필요한 건 뭐가 될까? 공감,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거에 기반해서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틀린 걸 알았을 때, 나 원래 이런 놈이지 뭐, 난 맨날 해도 안 돼. 그럼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실패의 경험을 자신의 지적인 근육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갖고 끄집어 올려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게 인간에게 더 요구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거기에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메타인지는 내가 해보지도 않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능력. 내가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능력.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죠. 이게 인간한테는 있어요. 물론 지금 메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AI한테 가르치려 하는데 제가 보기엔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30년 후는 암울해요. 노동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30년 후에도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65세부터 100세까지 인구는 2배가 되는데 20세부터 65세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대한민국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과거 100년, 200년 동안의 근육 노동을 자동화해왔던 것처럼 이제 100년 동안에는 대한민국 지적 노동을 자동화를 해서 GDP를 지금 수준보다 1.5배 이상 늘려놓지 않으면은 그런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지난 20년간 1인당 정보량은 1000만 배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은 특히 호모사피엔스 우리 종족은 10배밖에 안 늘었어요. 왜냐? 우리는 종의 진화가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진화라 그러면 종의 진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호모사피엔스란 종이에요. 근데 대신에 우리는 협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배우는 방식을 혁신하면서 학습 능력하고 인지 능력을 10배 이상으로 키워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보의 양입니다. 글자가 만들어지고 인쇄기 발명되고 월드가 발명되고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나서 1인당 정보 양은 이것도 기하급수적인데 이게 로그 10이라는 걸 보세요. 문제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검색해서 일일이 클릭해서 내가 읽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뭘 사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쇼핑몰에 리뷰를 읽고 앉아있는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를 아까 보셨던 구버 같은 에이전트가 내 대신에 다 읽어주고 내가 질문하면 답을 쓰고 그 근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20초 만에 해주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내 학습하고 인지 능력보다 1인당 정보의 양은 이미 비교하지 못할 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내가 뭘 물으면 인공지능이 내 대신 정보 검색도 하고 찾은 다음에 내 대신 다 읽어보고 내가 구글 네이버처럼 일일이 클릭하지 않고 답을 찾아서 나한테 답변을 주면서 내가 그 근거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문서까지 작성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리고 이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제 표현으로 보자면 공학적인 변곡점에 이미 들어선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학적인 변곡점이 인류에게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는 16세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들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의 초상화 하나만 그려주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온 가족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왕족하고 귀족들이 더 이상 초상화를 안 그려요. 진짜로요. 타사진 뻥 찍으면 되고 돈도 싸고 똑같이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세기, 18세기는 더 이상 그림들을 잘 안 그리니까 초상화를 안 그리니까 화가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화가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술은 뭐야?
도대체 아름다움은 뭐지? 우리가 똑같이 그렸던 걸 사진기라는 기계가 더 똑같이 그리는데 이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예술을 다시 정의하고 아름다움을 재정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 그림 보면 어떠세요?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감동적이거든요. 이 모네 그림은 해돋이죠. 모네가 그린 일출이라는 떠오르는 태양, 일출이란 그림이에요. 이 그림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봐도. 그렇지 않나요, 네, 에런님? 저도 진짜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진짜 좋아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음. 그런데 모네가 나중에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 내 아이디어가 아니야. 사진사들이 찍는 사진을 보니까 렌즈를 비춰서 통과된 빛이 무지갯빛으로 번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느낌을 무지갯빛으로 색깔을 번지게 그리면 어떨까? 그린 그림이야. 그래서 아, 모네는 인상파의 아이디어를 사진기로부터 얻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만들어낸 말이 알았습니다. 아니라 모네가 직접 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상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진기 때문에 굶어 죽었지만 사진기를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 갖고 아름다움을 재정의한 거예요.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낀다라는 거를 사진기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물었어요. 제 딸이 홍대를 나왔거든요. 홍대 미대에서 뭐 회화를 아, 전공하고 디자인도 전공했는데 제 딸한테 난 아빠는 이게 왜 아름다운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제 딸이 하는 얘기가 사물이 가진 본질을 끄집어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아름답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뒤통수 맞은 것처럼 보고 이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움은 우리 뇌가 인지를 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은 우리 뇌에 있는 지식과 우리의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 깨달은 거죠. 아름다움은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 뇌에 있는 상호작용과 깨달음과 감동이라는 것을 아름다움이란 총체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피카소는 관통을 한 거고 아름다움을 재정의한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향후 100년은 지적 노동을 재정의할 거예요. 도대체 지식이 뭐냐?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이 뭐냐? 지능이잖아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아는 능력. 그 아는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재정의하게 될 거고 저는 화가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AI 때문이 아니라 AI와 상호작용을 하는 공진화라고 하죠. 서로 진화를 해가는 과정이 향후 100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공학도들 덕분에, 수학자들 덕분에, 아니 이 인류의 꿈 덕분에. 그런데 그게 인류를 멸망하게 될까?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보다 훨씬 위대한 분들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음. 오늘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경제 얘기부터 해서 공학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재미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로님. 아, 네. 지금 사실 촬영 기준으로는 2시간 반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아니, 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공학 출신이라고 하셨지만도 아우, 깊이가 정말 너무 다르시네요. 공학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시대를 조망하는 어떤 인사이트를 다 이렇게 쫙 훑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을 좀 많이 던져주신 것 같아갖고 너무 아, 너무 좋은 자,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제가 인공지능만 30년을 했는데, 불화가 됐던 썰이 됐던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야지 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로서도 30년이시지만도 그 시대를 겪으시면서 흔히 말해서 통찰을 깊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신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어떤 아니에요. 똑같은 네. 현상을 보고 좀 사유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러한 사고에 의해서 이러한 로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뿐만이 감사합니다. 아니라 네. 기본적인 개념부터 깊은 내용 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1분이 아깝지 않은 시간인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라던가 짧은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공학과 과학과 인문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공학도가 경영을 하고 공학도가 과학에도 가고 있고 요번에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받은 분들이 공학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수학자이시면. 그리고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삶자리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단순히 돈 벌거나 회사를 만들거나 더 좋은 제품과 기술을 만드는 것 외에 여러분들의 기여가 클 거라고 믿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초청해주신 에런님과 안대공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